자, 여러분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저 깨구리도 고향에 갔다 왔습니다. 자, 5월 9일 부동산 규제. 자, 시작되죠. 자, 대통령께서 이제 공식 SNS에 이제 글을 올리셨고 거기에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댓글들을 한번 분석이라기보다는 한번 같이 보면서 또 찬성과 반대 논리 진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 발언 요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은 집은 투자 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주거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거 수단이죠. 네. 그리고 다주택 보유가 사회 문제를 만든다면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정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어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댓글. 그 대통령께서 올린 그 트위트죠. 그 계정에 이제 쫙 댓글들이 수많은 댓글들 날리는데 그 부분 이제 몇 개만 제가 발췌했습니다. 자, 댓글 첫 번째. 임대 사업자들은 정부 제도에 맞춰 서민 주거에 기여를 했는데 지금 와서 다주택자들을 왜 악마화 시키냐. 부당하다. 자, 이런 댓글이 올라왔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분석. 자, 예전에 이랬죠. 맞죠? 임대 사업자의 약 90%가 비아파트 공급자다. 예. 자, 등록 임대 사업자 중 상당수는 아파트가 아니라 원룸, 다가구, 빌라 같은 서민 주거용 주택을 공급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댓글 작성자의 논리는 이거죠. 임대 사업자는 투기꾼이 아니라 실제로 서민 주거를 책임지는 공급자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이제 댓글을 올렸죠. 자, 보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제 이런 조건들이 달려 있습니다. 공시지가 126% 보증보험 조건. 자, 댓글 주장 내용은 이제 법적으로 지켰다. 자, 공시지가 126% 보증보험 조건을 지켰다. 그런데 왜 투기꾼이라 하느냐? 이런 말이죠. 자, 이건 전세보증보험 관련 법적 기준입니다. 자, 개념 설명은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보호받는 제도죠. 세입자가 보호받는 제도입니다. 자, 보험가입 조건 중 하나가 집값, 공시가격 대비 전세금이 너무 높으면 보험가입이 안 된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들은 공시가격의 126% 수준 안에서 전세금을 맞추도록 요구받는다. 이렇게 지켰다는 거죠. 자,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뭐냐? 126%가 뭐냐? 자, 집이 1억이다. 공시가격이. 그러면 이제 보증보험을 1억 2,600만 원 이하에서는 보증보험을 들어준다는 거죠. 세입자가 보험을 가입하는데 1억 2,600만 원 이하로 가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임대사업자는 전세금을 마음대로 못 올리고 제도 기준 안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맞죠? 보증보험 이하에 되니까요. 맞죠? 네. 자, 5% 인상 제한은 무슨 말이냐? 이거는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법적 임대료 상한제다. 자, 제도 내용 어떠냐면 등록 임대사업자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연에 5% 이상 올릴 수가 없다. 즉 시장에서는 20%씩만 올라도 임대사업자는 5%까지만 인상이 가능하다. 이런 제한이 있었죠. 법적 제한. 자, 이 제도의 의미는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은 세금 감면, 금융 혜택을 주는 대신에 임대료를 인상하는 걸 제한, 자, 의무 임대 기간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댓글 논리 구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의 대부분은 서민 주거 공급자다. 뭐 빌라, 다가구, 요런 원룸 요런 거라는 거죠. 서민에게 공급한다. 주거 공급을. 자, 정부 제도에 맞췄다는 거죠. 보증보험 기준 맞추고 임대료도 5%만 올리며 운영을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과거에 정부도 임대사업을 장려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주택자를 악마화하는 건 부당하다. 이런 내용이죠, 댓글이. 자, 쉽게 말하면 이 댓글의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정부 말을 믿고 임대사업을 이때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다주택자라고 규제하면 억울하다. 이런 내용이죠. 자, 계속 갑니다. 자,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 주장의 사실적인 부분은 정부가 임대사업 장려한 시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임대료도 5% 제한을 했고요. 그리고 서민 주거 공급 역할도 일부 있었습니다. 사실인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논쟁이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 다주택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나? 임대사업자가 시장에 꼭 필요한가? 세금 혜택이 과도했는가? 그래서 댓글이 찬반으로 갈리고 있죠.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봐야 이해됩니다. 자, 찬성 측 주장 요약. 찬성 측, 아까 댓글을 찬성하는 주장이죠. 자, 임대사업자는 서민주거 공급자다. 임대료도 5%만 제한받으며 운영을 했다는 거죠. 자, 정부가 장려를 했던 제도고. 근데 지금 와서 규제하는 건 부당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 측 논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논리는 대통령의 정책을 찬성한다는 거죠. 자, 1번 가겠습니다. 임대사업자는 공급자가 아니라 가격 상승의 원인이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 자, 핵심 주장. 다주택자가 집을 사들이면서 실거주용 집이 줄어들고 가격이 올라갔다. 즉, 집이 투자 상품이 되면서 무주택자가 살 집이 줄어들고 집값과 전세값이 같이 상승했다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반대 논리 가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이 과도했다. 혜택이 과도했다. 자, 과거 임대사업자 제도는 종부세 감면, 양도세 감면, 재산세 감면, 대출 혜택 등이 있었습니다. 자, 반대측은 이래 보는 거죠. 시각은 집 여러 채 가진 사람에게 세금 혜택까지 준 거는 불공정했다. 즉, 그게 뭐죠? 집 없는 사람은 세금 그대로 내는데 집 여러 채 가진 사람은 혜택을 받는 구조다.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 논리를 펼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반대 논리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니어도 임대시장은 존재한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 옹호 측 주장. 다주택자가 줄면은 전세가 사라진다. 네. 자, 이에 대한 반박. 다주택자가 줄면 그만큼 무주택자도 줄어든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은 그 집을 무주택자가 사죠. 그러면 전세 수요도 줄어든다. 즉,
임대 물량은 감소하고 전세 수요 감소 같은 꼴이죠. 그래서 시장은 균형을 찾는다. 자, 집을 사버리기 때문에 임대 물량 감소되겠죠. 당연히 집을 사버리니까 전세 수요 당연히 감소하는 거겠죠. 이런 논리라는 거죠. 자, 네 번째 반대 논리. 정부가 장려했다고 해서 영구적인 특혜는 아니다. 자, 임대사업자 옹호 측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가 장려했는데 이제 와서 규제하면 부당하다. 자, 반박은 정책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다. 자, 예를 들어 집값이 폭등하고 사회 문제가 커지면은 정책을 수정하는 건 당연한 논리. 즉 공공정책은 개인 투자 보호보다 사회 전체 이익이 우선이라는 입장인 거죠. 이게 반대 논리라는 거죠. 대통령 측에 선 옹호 측이라는 거죠. 맞죠? 대통령 옹호 측. 자, 핵심 구조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임대사업자의 옹호 논리. 임대사업자는 서민 주거 공급자이며 정부 제도에 따라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 와서 규제하는 건 부당하다. 반대 논리. 다주택 구조 자체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며 세금 혜택까지 준 거는 불공정했고 정책은 사회 상황에 맞게 바뀌는 게 당연하다. 이런 찬반 논리가 있습니다. 자, 왜 전세제도는 집값 상승과 연결되는가? 자, 전세제도가 유지되려면 집주인이 돈을 굴릴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한다는 이런 이제 공식이 나옵니다. 자, 집주인의 돈 흐름. 자,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집을 사는데 쓰죠. 아니면 다른 데 투자하든지 아니면 대출을 상환한다든지. 무이자 대출이라는 역할도 하겠죠. 맞죠? 무이자로 대출 받은 거잖아. 전세금 받았으니까. 자, 전세 제도가 유지되려면 집값이 상승해야 됩니다. 집값이 올라야 나중에 세입자에게 돈도 돌려줄 수 있고 투자 수익, 전세금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또 내야 하는 거죠. 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은 집값이 떨어질 때죠. 투자 수익이 안 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깡통전세 구조가 되는 거죠.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깡통전세 구조. 예전 전세 사기도 이런 식으로 돼가 전세 사기가 된 겁니다. 자, 다른 댓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댓글. 두 번째 댓글이죠. 자, 다주택자 규제가 시작되면은 부동산이 단기 하락되면서 갭 투자가 유입되면서 매물이 잠기고 가격이 재상승, 이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 즉 정책이 오히려 집값을 다시 올리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요거 한번 또 분석해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댓글 속에 이제 시장 구조 단계별 설명함해 보겠습니다. 자, 첫 단계죠. 규제 발표. 다주택자 매물 증가. 자, 정부가 양도세를 중과하고 대출 제한을 하고 보유세 강화 같은 정책을 예고하면 다주택자들은 팔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쏟아집니다. 매물이. 그리고 그러면서 가격이 하락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 하락 구간에 접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면 갭 투자자가 들어온다는 거죠. 투자자가 먼저 들어옵니다. 맞죠? 실수요자들은 이제 동거한다고 막 이제 아이고 정책도 늦죠. 맞죠? 막 이러면서 좀 뭔가 발이 늦잖아. 근데 이 투자자들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맞죠? 훨씬 프로들이다. 프로들. 자, 싸졌네. 지금 기회다. 특히 전세 끼고 사는 갭 투자자, 현금 보유 투자자가 시장에 마구 들어옵니다. 그래서 단기 하락된 매물들을 싹 사버리죠.
갭 투자 유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매물이 잠겨버리죠. 싹 사버린, 투자자들이 다 사버린 거예요. 물론 실수요 사겠죠, 맞죠? 근데 상당수가 빨리 발을 움직인 사람들이 먼저, 맞죠? 투자자들이 싹 가져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면 다주택자 입장에서 이렇게 되죠. 세금 너무 무거움. 팔면 세금 많이 냄. 차라리 버티자. 그래서 매물이 줄어들고 시장에 나오는 집이 줄어든. 이런 게 매물 잠김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잠겨버린다는 거죠. 또 갭 투자자들이 사가는 건 사가고 안 팔고 버틴 거는 또 매물이 잠기는 거죠. 잠긴다는 겁니다. 매물이 잠겨버린다는 거죠. 파는 사람은 파는데 투자자가 사가고 매물은 또 안 팔고 버틴 다주택자들은 또 이렇게 매물이 잠김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공급이 감소되고 가격이 재상승된다. 매물이 줄어들면 사고 싶은 사람, 집 없는 사람들이 사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잠겨버리니까 매물이 팔려는 집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다시 재상승한다. 요런 게 이제 된다는 게 이제 댓글 주장이죠. 자, 실제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세금 강화, 대출 규제 같은 정책 이후에 가격이 다시 뛰어오른 경우가 있어서 이런 우려가 나온다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패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 주장에 대한 찬반 논리 한번 보겠습니다. 찬반 논리. 자, 댓글 주장, 찬성 논리죠. 단기 하락 후 투자자들이 매수. 주제로 매물 줄어들죠. 결국 가격 다시 오른다. 정책 효과 제한적이다. 반대 논리. 규제가 강하면 투자 자체가 어려워진다. 대출 막히면 갭 투자도 줄어든다. 장기적으로는 수요가 줄어 가격 안정 가능. 즉 정책 강도와 시장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반론이 생기는 거죠. 장기적으로 수요가 줄어들어 가격이 안정된다. 정책 강도와 시장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이런 반대 논리가 있습니다.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정책은 다주택자만 팔 수 있게 만들고 1주택자는 팔기 어렵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매물을 줄이고 집값 하락을 막는 구조다. 겉으로는 규제지만 실제로는 집값 방어 정책이란. 이 무슨 말일까요? 한번 볼까요? 자, 이해를 위한 핵심 개념 2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실거주. 자, 이거는 뭐냐면 집을 사면 일정 기간 실제로 살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걸 실거주 의무라고 합니다. 집을 사는 사람은 실제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실거주 유예.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샀다면 당장 들어갈 수가 없죠, 맞죠? 그래서 정부가 일정 기간 실거주를 미뤄준다는 거죠. 2년 유예라는. 요걸 알고 가겠습니다. 자, 이번 정책에서는 이 실거주 유예를 다주택자 매물에만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1주택자가 파는 집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런 게 들어가 있다는 게 주장이죠. 자, 이게 왜 문제라는 거냐? 1주택자라도 전세 준 집이 꽤 많아요. 맞죠? 자, 매수자 입장은 집 사면 바로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세입자가 있으면 안 되죠. 못 들어가잖아. 근데 실거주 유예는 맞죠? 다주택자만 준다 했잖아. 근데 1주택자 집에 내가
매수를 하면은, 집을 매수하면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가 안 된다는 겁니다. 다주택자는 실거주 2년 유예 가능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있어도 괜찮고 투자용으로도 사기도 쉽고, 그래서 이런 집은 잘 팔린다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벌어지는 구조 한번 보겠습니다. 다주택자 매물은 잘 팔리고 1주택자 매물은 안 팔린다. 자, 결과 전체 매물이 감소, 매물이 잠김, 집값 하락 방어 효과. 매물이 잠겨버린다. 1주택자가 더 많아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댓글의 핵심 비판. 이 댓글의 핵심 비판이 이거죠. 대통령의 철학을 역이용해서 집값 하락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썼다. 겉으로는 다주택자 규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매물을 줄이는 구조죠. 1주택자에게는 실거주 유예 특례를 안 주면서 매물이 잠기게 만들고 집값이 오른다는 거죠. 매물이 잠기면서. 그런 주장입니다. 자, 이 주장에 대한 반대 논리. 정책 옹호 측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주택자 매물 유도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조치다. 실거주 중심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다. 단기 가격이 아니라 장기 구조 개선이 목적이다. 단기 가격이 아니라 장기 구조 개선이 목적이다. 자, 핵심 정리 멘트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이번 정책이 다주택자 매물은 쉽게 팔리게 하고 1주택자 매물은 오히려 거래가 어려워지는 구조라며 결과적으로 매물을 줄여 집값 하락을 막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주택자가 그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1주택자의 주택이 매물이 잠기면서 집값을 오히려 상승시킬 수 있다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죠. 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입자, 이거 잘 몰라서 설명드릴게요. 세입자가 둘 다 있다.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매물에 세입자가 둘 다, 1주택자도 세입자 있을 수 있잖아요. 맞죠? 전세 줄 수 있잖아요. 1주택자가 전세 줄 수 있잖아요. 자기도 새 살면서. 자, 실거주 유예가 다주택자 매물에는 적용되고 1주택자 매물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답이고. 자, 그래서 같은 세입자 있는 집이라도 매수자의 조건이 달라진다. 그런 말이죠. 1주택자. 네. 실거주 유예가 안 되고 바로 들어가 살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못 파는 거죠. 맞죠? 안 팔리는 거죠. 매수자가 안 산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다주택자가 파는 경우는 거래가 잘됨. 적어놨죠. 정책상 매수자에게 실거주 2년 유예 허용. 즉 매수자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집을 구매한 뒤 세입자는 그대로 두고 2년 뒤 들어가거나 다시 팔 수도 있고 투자 목적으로도 가능하죠. 그래서 매수자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투자 목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거래가 잘 되죠. 근데 1주택자가 파는 경우에는 정책상 실거주 유예 적용 안 되죠. 그러면 매수자는 집 사면 일정 기간 내에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 전세 세입자가 기존에 들어가 있는 계약이라면 당장 못 들어가잖아. 맞죠? 그러면 이 집은 사도 당장 못 들어가네. 그래서 다른 집을 알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자가 줄어든다. 거래가 잘 안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번 정책은 분명히 다주택자 규제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다만 시장에서는 1주택 매물 위축과 매물 잠김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거죠. 자, 결국 중요한 것은 의도가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일 것입니다. 맞죠? 자, 여러분은 이번 정책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시장 왜곡을 만들 것이라고 보십니까? 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판단, 여러분들의 댓글 기다리겠습니다.